덥습니다. 네, 정말 날씨도 이제 더워져서 우리 강릉에서는 송정 해변에 가서 걷기도 좋으시고 바닷가도 가까우신데 그걸 다 포기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공부하시니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또 좋으시겠어요. 자, 오늘 신약 성경 가지고 오세요 그랬는데 신약 성경 안 가져오고 구약 성경 여행 가져오셔서 신구약 중간사 막 찾으시는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시죠? 네. 그래서 저희는 신약 성경 여행, 자, 이렇게 신약 성경 여행 책을 펴서 제일 앞에 보면은 신구약 중간사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오늘 신구약 중간사는요, 여러분들이 긴장을 다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역사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을 저희가 몇 주 동안에 걸쳐서 공부를 했는데 그동안 공부하신 구약의 내용이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되실 거예요. 그래서 잘 대답해 주시고 함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사라는 그 말의 뜻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역사가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PPT 열어서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아마 흔히 듣는 말씀은 아니실 거예요. 신구약 중간사 그러면 얼른 이제 감이 잡히셔야 돼. 구약과 신약 중간에 이렇게 한 페이지만 넘기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가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그 사이에 400년 정도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왜 공부해야 되냐면 요 중간사의 역사를 대강이라도 알아야 신약을 읽을 때 구약에서는 제사장, 성전, 또 제사, 제물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 신약을 가면은 회당이 나오고 서기관이 나오고 율법교사가 나오고 뭐 로마 군이 나오고 황제가 나오고 총독이 나오고 이게 갑자기 이게 새 책이 돼버린 거예요, 신약은. 그런데 정말 죄송하게도 성도님들 중에 구약에서 읽던 내용하고 신약의 내용이 달라졌네요. 목사님 이거 왜 그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성도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는 흔하게 어디 가서 들을 수 있는 공부가 아니니까 우리가 여기 구약 끝내고 신약 들어가기 전에 아주 한 강의를 아주 신구약 중간사로 잡고 역사의 흐름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공부한 것도 복습이 되어지면서 신약을 열어주는 이 열쇠 같은 역사가 바로 이 신구약 중간사예요. 그렇게 아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구약 중간사. 신약과 구약 사이에 약 400년 기간의 역사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셨죠? 네. 신구약 중간사는 구약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1차, 2차, 3차로 바벨론 제국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1차, 2차, 3차 기한이 어느 제국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페르시아 제국으로. 그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역사는요, 페르시아 제국인 채로 책이 덮였어요. 그런데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무슨 책이에요?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27권의 배경이 뭐냐면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아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사도 바울이 선교를 다녔고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중요하구나, 이제 이렇게 알아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책과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이어주는 이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신구약 중간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다고 외친 선지자가 있어요.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아주 외로웠어요. 같은 제사장들도 등을 돌리고 왕도 죽이려고 하고, 이 핍박받은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였죠.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가 된다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성경에 기록을 하고 계세요. 에스라서 1장에, 그 다음에 역대하 마지막 장인 36장에. 그래서 다시 잘 지난주에 강의 들으신 거를 지금 기억해 내시라고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1차, 2차, 3차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다 그랬죠. 그것이 제2성전이라 그랬어요.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고 이제 별명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근데 누가 지었나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첫 번째를 솔로몬 성전, 그리고 두 번째를 무슨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쪽 팀이 조금 더 강하시네. 네, 다음 주에는 좀 상을 가져와서 이렇게 상품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그 종교개혁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이 했죠. 그래서 이방 여인들 다 쫓아보내고 그 명단도 적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40년쯤 지난 다음에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가, 그 사람 이름이 말라카이예요. 말라기예요. 사람 이름이. 그래서 그 예언서를 말라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사야, 예레미야 이것처럼 말라기, 이게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선지자. 그래서 이 말라기 예언서가 마지막 구약의 예언서로 편집이 되고 구약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질 않고, 요 40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보낼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기름 부은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준비하신 시간이 400년이라고 보아집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가 갈라디아서 4장을 가면은 때가 참에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면서 신약이 열리는 거예요. 이해되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성경 전체의 한 구절을 만약에 택해서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를 보냈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뭘 받기 위해서? 영생을 받기 위해서. 이게 성경의 하나의 주제예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주제를 잡으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 공부 시작할 때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제가 잡았잖아요.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 이게 드러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증거로 독생자를 보내셨냐면, 말라기서에서 어떻게 끝났어요? 말라기서 1장에서 고기를 쳐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400년 동안 준비하셔서 신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는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 그 자체는 시내산 언약도 그렇고 말라기까지 유대인이 주인공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렇죠? 애굽에 들어갔다가 400년 만에 출애굽해서 모세가 이끌었죠. 그 다음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정복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일어나는 일이 사사기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고 와서 왕을 달라. 그래서 왕국이 시작이 됐어요. 잘 오다가 솔로몬의 죄, 르호보암의 세금 문제가 도화선이 돼갖고 10지파가 유다 지파를 배반하고 올라가서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왕국이 분열되는 역사를 공부해 왔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했죠. 네, 722년, BC 722년. 제가 뭘 물어보실지 다 아시고 벌써 대답을 해주세요. 앞에 권사님이.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8번째 시대가 잔존 남유다예요. 그래서 남아있던 유다가 어떻게 멸망당하는지, 그게 열왕기하 25장까지로 다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시대가 되죠. 그리고 돌아오는 역사를 포로 귀한 역사. 그래서 10시대를 우리가 정리한 거예요. 구약을 11권의 역사서로. 그랬죠. 창출, 민수삿,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 11권이 구약의 역사를 드라마처럼 이끌고 가는 대역사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역사서랑 차별이 되는 게, 대역사서는 1장에는 여기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민수기 1장은 시내산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10장에서 출발해요. 13장에 가면 가데스 바네아에 가 있어요. 민수기 22장을 가면 모압 평지에 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이끌고 기록된 책들이 이 11권의 대역사서예요. 됐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알고 싶습니다. 처음 교회 나오신 분, 이런 좀 도와드릴 분들은 요 11권을 쫙 읽으면 성경 구약이 역사 드라마처럼 이어져서 맥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역사의 가교, 브릿지죠.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신구약 중간사인 만큼 우리의 관심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영향을 끼친 제국들을 공부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 어느 나라가 와서 영향을 주었는지가 이 성경의 역사가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역사를 공부합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됐죠? 네. 자, 신구약 중간사 보겠습니다. 왜 공부합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 역사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줬고 성경 역사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합니다. 지금 보시면 원래 구약의 역사가 어느 시대 때 끝났다 그랬죠? 그렇죠. 자신 있게 하세요. 페르시아 맞아요. 예. 겁먹지 마시고 그냥 크게 하세요. 페르시아 제국 때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와서 페르시아 제국 됐죠? 그 다음에 이 신약으로 가는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 요거를 그리스 헬라 제국 이렇게도 표현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면 돼. 왜? 구약이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해서 이렇게 오는 어느 시점에 구약이 끝나고 신약을 열었더니 로마 제국이야, 배경이. 그러면 요 세 제국만 공부하면 신구약 중간사는 완전히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그 조병호 박사님께서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을 써서 내셨는데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또 세상에 있는 분들에게도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책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을 잘 지금까지 공부했으면 생각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제일 먼저 북이스라엘과 관계된 제국이 있었죠. 어느 제국? 아수르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남유다, 잔존에 있던 남유다랑 관계된 제국은 어느 제국이었어요?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바벨론 제국. 그래서 공부하는 거, 기왕에 공부하는 거, 이 5제국을 다 정리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관계되는 성경과 5대 제국을 다 한번 공부해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찬성하시는 줄 믿고.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에서 로마 제국까지가 신구약 중간사이나 북이스라엘과 잔존 남유다와 관계된 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정리를 오늘은 종합적인 날이에요. 지금까지 공부한 구약을 요약해 보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표를 한번 짜봤더니 성경과 구약과 신약 다 합쳐서 성경과 관계되는 제국이 5제국이 있다. 요거를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기억에 남아요. 읽어볼게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요거는 책을 편집하고 나서 제가 다시 정리한 거라 책이 없어요. 이럴 때는 얼른 그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한 장 딱 찍어요. 한 분만, 다 움직이지 말고. 그 찍으신 한 분이 이렇게 다 보내주시면 돼, 친구들한테. 예. 그런데 찍으세요. 그냥. 또 그렇다고 너무 순진하시다. 카메라 꺼내시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아수르 제국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서 빨리 로마 제국까지 가는 것이 오늘 강의의 그 목적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예. 되신 줄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수르 제국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이 정리하실 때 우리가 공부했던 거야, 이렇게 하시면 쉬워져요. 왜? 진짜 공부한 내용들이 반복이 되니까. 자, 요 5왕 이름만 한번 공부해 놓으시면 성경을 읽다가 아수르 왕 이름 때문에 걸려서 넘어질 일이 없이 성경이 슉 이렇게 잘 읽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디글랏 빌레셀,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들으셨어요. 누구를 공부할 때 했냐면 남유다의 아하스 왕, 누구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아하스 왕 때 너 북이스라엘 베가 왕과 아람의 르신 왕이 연합해서 오더라도 갈대가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 징표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고 이사야서 7장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왕이 잔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디글랏 빌레셀이 성경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아수르 제국의 왕이다 하고 지나가면 돼요. 두 번째, 살만에셀. 이것도 나왔었는데 맞습니다. 잔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이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은 함락을 했는데 저 조금 밑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러 오잖아요.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죽이시면서까지 다윗과 나를 위해 예루살렘을 지키겠다 하고 지켜주셨잖아요. 그 때에 랍사게가 와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아수르 제국의 왕이 살만에셀 왕이었어요. 그래서 살만에셀 왕 때 사마리아 사람들을 끌고 가서 아수르 제국의 여러 장소에 살게 하고 아수르 제국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사마리아에 살게 해갖고 피를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은 민족 혼혈 정책이라는 걸 폈어요. 피를 이렇게 혼혈해서 아수르 제국의 경계를 허물어 버린 거예요. 이거 다 아수르 제국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살만에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왕하 17장 찾아보시면 또 나와요. 이건 아수르 제국이 책에 빠졌구나. 이것도 한 장 찍으셔야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그 사르곤 왕은 성경에 딱 한 번 기록이 나는데 이사야서 20장에 나오고 있어요. 이 사르곤 왕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을 때인데 너는 이제부터 3년 동안 신발도 벗고 옷도 벗어. 그러니까
누드 있잖아요. 누드 진짜 맨몸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것도 3년 동안을. 저는요 다른 건 해도 이거는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죄송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못 돼요. 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애굽과 구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할 때 그렇게 부끄럽게 신발도 못 신고 옷도 못 입고 벗은 몸으로 전하는 이유는 애굽과 구스가 멸망할 때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라는 예표로 이사야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갑니다. 그 다음 왕 이름이 산헤립이 나오죠. 예. 히스기야 왕을 산헤립 왕이 누구를 보내요?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남유다를 위협하게 됩니다. 아까 내가 그 얘기를 위해서 왜 했죠? 좀 헷갈렸나 보다. 살만 에셀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아수르의 살만 에셀 왕에게 멸망당했고 여기서 가운데 무엇을 남기고 갔다?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남겼다 그랬어요. 지금부터 쭉 750년 뒤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을 수가성에서 만나가지고 그렇게 긴 대화를 나누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그리고 또 있죠.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는데 그가 사마리아인이더라. 이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750년 동안이나 단절되었고 서로 정죄시하고 소외했던 이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시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 역사는 살만에셀 왕하고 연결 지으시고 산헤립 왕은 남유다, 특히 성경에 기록된 것이 히스기야 왕 때 산헤립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랍사게를 보내서 남유다 히스기야 왕을 위협하죠. 네. 그래서 산헤립 왕을 적어놨어요. 왕하 19장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마지막 왕이 이 산헤립이 고국에 가서 부하의 손에 죽고 그 아들 에사라돈이 왕이 되었더라. 이게 왕하 19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온 왕들은 성경에 이름이 올라가 있고 이 왕들의 이름을 한번 정리를 해놓으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효과적이에요. 됐죠? 그래서 아수르 제국의 5왕 이름을 한번 우리 입에 이렇게 붙여볼게요. 시작. 디글랏 빌레셀, 살만 에셀, 사르곤, 산헤립, 에살핫돈. 그러면 아수르 제국은 정리 다 됐어요. 성경에 그 이상의 아수르 왕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아수르 제국 벌써 끝냈어요. 두 번째,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페이지 3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바벨론 제국은 우리가 1차, 2차, 3차 포로로 잡아간 것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이 바벨론은 유브라데스 강을 이렇게 해서 그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유브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제국이 세워지는 것이 바벨론 제국이고 창세기 11장에 뭐가 나오죠? 바벨탑 사건 생각나시나요? 네, 이것도 바로 바벨론 제국의 그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바벨론은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나라로 이제 이름이 어디까지 기록이 되냐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도 바벨론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알아둘수록 좋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요 정말 오래 갈 줄 알았어요. 왜? 잠깐 말씀드리면 바벨론 제국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 뭐냐면 바벨론 성, 그리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지금 칠판이 작아갖고 다 그릴 수는 없는데
잠깐 여러분들 도움을 위해서 자,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여기 이스라엘이 있고 이쪽 끝에 이제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 유브라데스 강을 끼고 여기가 바벨론 제국인데 바벨론 성이 유명해요. 바벨론 제국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바벨론 성이에요. 이 성은 유브라데스 강을 안에다 넣고 성을 쌓았는데 성의 길이가 92km에 달해요. 그래서 제가 강의 듣는 목사님한테 서울에서 92km면 어디 정도 돼요? 그랬더니 용인을 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바벨론 성의 이 성 자체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리고 이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지금 여기 빨간 카페트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넓게 벽의 두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 마차 있죠. 말 4마리가 끄는 마차가 4대가 지나갈 정도로 성벽이 그렇게 두꺼운 거예요.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급자족이 다 돼. 물 끌어다가 농사 짓죠. 그거 농산물 먹죠. 그래서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벨론 제국은 영원할 거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올 것이다 예언했죠. 그 말씀과 같이 바벨론 제국은 딱 70년 만에, 그래서 이렇게들 표현해요. 고작 70년 이렇게 생각한 게 바벨론 제국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에 또 유명한 게 있는데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림이 이게 잘 안 되네. 여기마다 엄청난 양의 흙을 갖다가 이 테라스에다가 그 정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서 볼 때는 저 하늘에 저 정원이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공중정원 이렇게 부를 정도로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이 바벨론 성이 잘 지어졌는지 느낌을 좀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은 어차피 역사 이야기라 그냥 편하게 참 재밌네 이러고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바벨론 그러면 바벨론 성, 이 공중 정원 이런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영원할 줄 알았는데 역사가 고작 70년 만에 끝났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세계 제국이 나오고 역사가 나지만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왕이 누군지 아세요? 히스기야 왕이 병 걸렸을 때 멀리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와요. 근데 그 사절단을 보낸 왕 이름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브로닥 발라단. 되죠? 예. 이 사절단을 보낸 왕이 브로닥 발라단이야. 그래서 성경에 바벨론 왕이 뜨기 시작하는 거야, 이름이. 두 번째가 누구냐면 나보폴리살. 그래서 애굽에서 바로누고가 갈그미스로 올라가고 바벨론에서는 나보폴라살이 올라가고, 요게 1차 갈그미스 전투라 그랬잖아요. 싸움은 무승부로 됐어요. 그래서 나보폴리살이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됐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누구예요? 그 아들 느부갓네살. 그래서 바벨론 제국하면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이 하늘 정원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자기 부인이 저기 리디아에서, 지금 터키죠,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내 고향에는 아마 강원도 사람이 서울로 시집간 것 같이 내 고향에는 소나무 숲도 많고 좋았는데 이렇게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왕비를 위해서 이 하늘 정원을 조성해 줬다 그러잖아요. 참 결혼도 잘했어, 그죠? 하여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 성경 구약 역사랑 같이 기억이 되는 게 뭐냐면 이 1차
포로로 다니엘과 세 친구 끌고 갔고, 2차 포로 때 여호야긴, 에스겔 끌고 갔죠. 3차 때 시드기야 왕도 끌고 가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성경 역사와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바벨론 제국 가운데 43년 동안을 통치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와우.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아버지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오랫동안 바벨론 제국을 잘 통치하다가 이제 죽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바벨론 왕 이름이 그것도 열왕기하 제일 마지막 장인 25장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37년 후에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래서 왕이 테이블에서 같이 먹도록 회복시켜 준 거예요. 기억나시죠? 지난주에도 공부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에윌무로닥이 있으니까 이제 또 한번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에윌무로닥.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날, 멸망할 때 모습이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되어 있죠.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를 잠깐 지우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불러가지고 파티를 했어요. 여러분 집에 10명만 구역 싣고 와도 정신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1000명을 초대를 해서 파티를 베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그릇에다가 기명에다가 술을 따라서 포도주를 따라서 먹고 마실 때 흰 벽에 손이 나오고 손가락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이야기했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고, 벨사살 왕은 그날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도 그날로 문을 닫았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등장하는 왕이 지금 그 벨사살 왕입니다. 제가 이걸 왜 지웠는지 생각이 지금 잠깐 안 나. 나도 큰일이다. 지우는 시간 동안에 생각이 잊어버려서. 잠깐만요.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났어요. 지금 바벨론 제국을 하고 있죠. 바벨론 제국의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됐어요. 43년을 70년 가운데 43년을 통치한 왕이에요. 그리고 아주 훌륭한 뛰어난 지도력을 가지고 나라를 안정되게 했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가문이 아니고 그 다음 왕이 되는 왕이 나보니두스, 이 가문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김씨가 왕을 하다가 이씨가 된 것처럼.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이제 나보니두스 가문으로 들어갔는데, 이 나보니두스는 어머니가 섬기던 신을 섬겨요. 달의 신이에요. 그 신 이름이 신이에요. 달의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의 이름이 신이에요. 누구랑 이렇게 되면서 부딪히냐면 바벨론의 마르둑 제사장들하고, 마르둑 신을 섬기죠. 바벨론이 마르둑 제사장들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바벨론 왕이 바벨론의 신을 안 섬기고 자기가 온 어머니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10년 동안을 그 돌을 닦고 돌을 찾는다고, 구도라 그러죠. 그렇게 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을 때 그 아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벨사살 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니엘서 5장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이에요. 그래서 이 글씨를 해석을 해주면 이 나라의 셋째 자리에 앉히겠다 하는 표현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첫째 자리가 누구다? 나보니두스야. 둘째 자리는 벨사살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다니엘이 셋째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왕 다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벨사살 왕으로 마지막으로 끝이 나고 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까지 했습니다. 정리되신 줄 믿어요. 자, 그 다음. 그래서 바벨론 제국 왕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제일 처음에 누구였어요? 브로다 발라다, 나보 폴리살, 느부 간네살, 에윌 무로다 벨사살. 성경에 바벨론 제국 왕들 이름이 몇 명? 5명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성경 읽을 때 아주 쉽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보니두스는 달의 신을 섬기면서 바벨론의 제사장들과 갈등을 했구나. 아주 그 극단적인 예가 뭐냐면 새해가 되면 우리는 설날을 지키죠. 큰 명절로.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새해를 명절을 지키는데 그거를 아키투라고 그러는 명절이 있는데 그때도 왕이 돌아오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와 백성을 다 내팽개치고 자기 신만을 섬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바벨론 안에서 안쪽에서 바벨론 내분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 거예요. 왜?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왕은 달의 신을 섬기고 바벨론 제사장들은 마루독 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예. 이제 이러면서 바벨론 제국이 고작 70년 만에 문을 닫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들어갑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황금의 제국이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황금의 제국. 이제 페르시아 제국은 재미난 이야기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강의 때 너무 많이 여러 가지를 하니까 다 기억이 안 나고 막 또 헷갈려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정말 재밌고 기억에 날만한 이야기들만 간추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을 들어가 볼게요. 제일 먼저 페르시아 제국의 왕 이름, 성경에 떠오르는 왕 이름 누구죠? 오, 할렐루야. 오, 너무너무 잘하신다. 이제 고레스 왕이에요. 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제국 때 잡혀갔는데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한테 멸망을 당하고 이제 페르시아 왕한테 조공을 바치고 노역을 하는 거야. 근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너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드릴게요. 옛날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고레스 왕. 성경에 이사야서에 고레스 이름이 2번이 뜹니다. 45장 1절하고 44장 마지막에 가면 고레스 왕이 떠요. 근데 이방의 왕임에도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너희 예루살렘으로 귀환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고레스 왕도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버지로 이렇게 불림을 받은 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다른 지도는 다 생략하고 여기가 유브라데스고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고 이쪽이 티그리스 강이 흘러요. 이 두 강은 창세기에 에덴 동산의 4강 중에 2강이에요. 히데겔 하고 나오는 게 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고 있어요. 됐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은 어떻게 해서 제국이 되냐면 이쪽에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메데. 그리고 아래쪽에 바사. 이 바사가 지금 우리가 부르는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일이 돼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저쪽 터키까지 아시아, 소아시아까지 다
페르시아 제국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지도를 넣어서 이렇게 눈으로 봐도 여기까지가 바벨론 제국이고 여기 아수르 제국, 여기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더 넓어진 게 헬라 제국, 더 넓어지는 게 로마 제국이구나, 이렇게 눈으로 보실 수 있도록 지도를 조금 넣을게요. 네. 이 메대 왕이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이 있는데 꿈을 꿨어요. 어느 날. 옛날 얘기처럼 들으세요. 근데 그 딸이 오줌을 쌌는데 이 아시아를 다 덮어버리는 오줌을 싼 거예요. 왕들은 좀 이상한 꿈을 꾸면 누굴 부르죠. 술사를 부르고 꿈을 해석해 줄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왕이시여, 왕의 그 딸이 이 세계를 지배할 아주 그 큰 그 비전이 보이는 꿈을 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왕이 좀 불안해지는 거야. 조선시대 역사도 이 왕자들이 뛰어나거나 백성들이 좋아하는 왕자가 있으면 이렇게 처분해버리죠. 처리하죠. 그래서 왕권을 지키려는 마음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딸을 만다레라는 딸인데, 이 만다레를 성이 만이고 이름이 다레다, 그렇게 외우십시다. 그래서 만다레라는 딸을 메대의 귀족한테 시집을 보낸 게 아니야. 그 꿈이 좀 두렵고 위협적이어서. 그래서 메대에서 평범한 사람을 데려다가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또 꿈을 한번 꿨네. 근데 요번에는 또 그 오줌을 눈 거기에서 뭐 아주 그냥 파랗게 막 뭐가 자라나는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이 꿈 해석을 어떻게 주냐면, 아무래도 지금 딸이 난 이 외손자가 이 권력을 잡고 세계 역사를 움직일 손자가 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스티아게스 왕이 이것도 좀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딸하고 손자가 불안해진 거야. 그래서 이 손자를 자기의 오른팔인 부하한테 얘를 좀 처리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오른팔 부하가 이 어린 손자를 데리고 처리하러 갔어요. 근데 뭐 장관이 장관 손으로 죽여요. 장관한테 명령이 떨어지면 장관은 또 아랫사람한테 시키죠. 그래서 소치는 사람한테 이 손자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소치기가 그 명령을 받아갖고 이 어린애를 죽이려고 이제 딱 갔는데, 그때 자기네 집에도 그 와이프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게 된 거야. 근데 그 아기가 죽었어. 그래서 이 죽은 애를 그 손자다 그러고 묻어버리고 이 아이를 집에서 키운 거예요. 그 꿈에 벌써 한 번, 두 번씩이나 그 비전이 보였던 아이를 아무도 몰랐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동네에서 놀면서, 남자아이들은 군사놀이 하잖아요. 전쟁놀이 하고. 그러면서 그날 왕이었는데 자기 밑에 아이가 제대로 잘 못한 거야. 그래서 이 아이를 벌을 주고 때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막 울면서 이제 집에 갔겠죠. 아버지 그러고서. 그래서 아버지한테 모든 걸 다 얘기했더니 그 아버지가 이 메대의 좀 귀족이었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애들 노는 것 때문에 왜 부모가 심정도 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스티아게스 왕 앞에 가서 우리 아들이 어제 이렇게 해서 두들겨 맞고 하는데 그 때린 애는 소치기 아들인데 우리 아들을 그렇게 때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때 왕이 듣더니 그거 재밌거든. 어떻게 그렇게 다 알고 제대로 벌을 주고 상을 주고 그렇게 했을까? 그 애를 좀 데리고 와봐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른팔 부하가 그 아이를 데리고 딱 들어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내 핏줄인 거야. 내 손자인지를 첫눈에 알아본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이게 알게 되나 봐. 그래서 알아가지고 할 수 없이 손자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다 컸는데 열 몇 살 됐으니까. 그래서 그냥 딸한테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이 아스티아게스가 자기 오른팔이 자기가 내린 명령을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예, 불복종한 거죠. 죽이라 그랬는데 손주가 살아서 저렇게 나왔잖아.
그래서 하루 저녁에 이 사람의 아들을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스테이크처럼 해서 먹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속에 이 아스티아게스 왕에 대한 분노가 생겼겠죠. 그래서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그 손자가 이 메대에 어느 날 어느 시에 오게 해가지고 왕을 아스티아게스 왕을 처리하고 왕이 된 왕이에요. 그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네, 성경에 등장하는 고레스 왕이 그래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다 합쳐서 페르시아가 됐지만 이 페르시아는 그렇게 돈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했대요. 이 페르시아 이쪽은 잘 못 살았던 것 같아요. 페르시아가 황금의 제국이 되는 계기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 그릴 때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걸 크게 해도 되겠다. 지도를 꼭 넣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이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이라고 치고 더 멀리 있어야 되는데 한눈에 보기 위해서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을 이렇게 넓혀가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영향을 줬어요? 유대까지도 영향을 줬죠.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1차, 2차, 3차로 귀환해라 그러고 보냈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 그죠? 혹시 여기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계시나요? 아니, 이 터키 그리스 다녀오신 분 계세요? 터키 그리스 안 계시구나. 요 여행 저도 딱 한 번 가봤어요. 어느 교회에서 단체로 가는데 자리가 6자리 빈다고 그래갖고 우리 선교회에서 6명이 거기 묻어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여기가 지금의 터키고 위에가 마게도니아고 요 아래가 그리스예요. 이제 신약 들어가면 사도 바울 할 때 사도행전 할 때 요 지도가 나올 건데 여기를 페르시아 제국이 다 점령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황금의 제국으로 부자의 나라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 한번 그 계관표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고레스 왕 보이시죠?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누구라고요? 고레스. 그러니까 이 딸이 아들을 낳기 전부터 왕이 꾼 꿈이 심상치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미 고레스를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예비하셨구나. 그래서 결국 죽이려고 해도 살아남았고 페르시아 왕 제국의 왕이 되었구나. 이렇게 믿어집니다. 예. 저기 보시면 이 고레스 왕이 1차 포로 귀환을 시킨 왕이고 성전 재건을 하라고 도와준 왕이에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잖아요. 두 번째 성전. 그랬죠.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이 리디아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금도 나고 이쪽 부근의 나라에서 조공도 많이 받는 거예요. 이 리디아의 왕이 누구냐면 크로이소스 왕이에요. 그리고 이 리디아의 그 수도 성이 사르디스 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페르시아의 왕과 이 리디아의 왕이 이제 어느 만나는 접촉점이 있겠죠. 거기서 전쟁을 하는데 이 리디아에서는 돈이 많으니까 나라가 강하니까 마병이 있죠. 말을 타고 군사들이 오는 거예요. 말을 타는 군사를 이렇게 뛰어가는 군사가 이게 감당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또 재미나게 뭘 끌고 왔냐면 낙타를 끌고 왔어요. 근데 말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낙타 냄새라 그러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그래서 이 리디아 왕이 크로이소스 왕이 이 페르시아를 쉽게 물리치지를 못하는 거야. 이 낙타 냄새를 맡고 말들이 더 가까이 안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안 되겠다.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저녁에 나가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지 달을 쳐다봤는지 그랬나 봐요. 그런데 이 사르디스 성에서 군사 하나가 보초를 쓰다가 이렇게 졸았나 봐요. 그러면서 이 머리에 쓰는 뭐죠? 군인들이 쓰는 거. 투구. 그게 뚜글뚜글 이렇게 떼굴 성에서 떨어지더래요. 그런데 저 성에서 이 모자를 어떻게 주스러 올까
그거를 누가 봤냐면 고레스 왕이 보게 된 거예요. 이 군사가 이상하게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이 구멍을 통해서 내려와 갖고 모자를 집어 가지고 사르디스 성으로 올라간 거예요. 고레스 왕이 그걸 딱 보고 군사들을 그 밤에 다 깨웠대요. 깨워가지고 그곳을 통해서 사르디스 성을 점령하고 크로이소스 왕을 제압한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에 진짜 이거는 피도 안 흘리고 그냥 이거 하나님이 이거 허락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가지고 고레스 왕이 여기까지 다 넓혔어요. 제국을. 어마어마한 이제 금이 있죠. 나라가 넓어졌죠.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확장한 왕이 누구라고요? 고레스 왕.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이 고레스 왕을 아버지라고 또 이렇게 불러요. 바벨론 제국에서는 누구를? 느부갓네살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누구를? 고레스 왕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존경받는 그 나라의 왕이 된 거죠. 근데 사실 제국이라는 뜻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일본에 몇 년이었나요? 36년 동안인데 45년에서 36을 빼면 몇 년이지? 1009년부터 1009년 맞죠? 36년 동안 일본 압제에 있다가 45년에 이제 해방 선언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왜 했죠? 지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나라의 속박이 되고 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이름도 다 일본식으로 바꾸고 학교 가서 교육받는 것도 일본식으로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제국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나라의 군사력으로 나라의 힘으로 다른 나라를 제압해서 그 나라에게서 세금을 바쳐 그리고 우리 거를 갖다가 강요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가 됐든지 이름을 바꾸는 거든지 뭐든지 교육이든지 이게 제국의 성향을 띠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황금의 제국이었고 첫 번째 시작한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꽤 오래 갑니다. 바벨론 제국이 고작 70년 이랬는데 페르시아 제국은 장장 200년의 역사를 지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들었던 페르시아의 왕 이름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미나게 들으실 수 있어요. 고레스 왕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걸 다 겪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 리디아를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황금의 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경제력까지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왕 이름이 하나 있어요. 여기 캄비세스라고 나오죠. 예. 스룹바벨 성전을 짓다가 16년 동안 중단되었다 그랬는데 그때의 페르시아의 왕이 캄비세스 왕이에요. 이 왕은 자기 동생을 죽이고 자기가 왕으로 올라선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8년밖에 왕 위에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짧은 8년 동안의 한 일이 뭐냐면 이 애굽을 정복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애굽을 지배할 수 있었다는 거. 그게 역사적으로 남는 거예요. 캄비세스. 그런데 애굽에서 정복하고 애굽에 있는데 소문이 들려왔어. 풍문으로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고레스 왕이 죽고 자기 동생이 왕이 됐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내가 죽였는데 내 동생 어떻게 죽은 동생 왕자가 왕이 돼? 이러고는 급하게 애굽에서 올라오다가 뭐 칼을 잘못 꽂았대나 어쨌대나 그래갖고 자기 칼에 자기가 찔려서 그냥 죽어버렸대요. 뭐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캄비세스 왕이 나왔어요. 고레스, 그 다음에 캄비세스.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 예. 여러분들도 옛날 얘기 들으시지만 그래도 정신 좀 놓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리오 왕이에요. 생각났다. 다리오 왕 때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됐잖아요. 다리오 왕 2년째에 성전이 중단되었을 때 누구를 보내요? 학개 선지자. 그렇죠?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4년 동안 성전을 완성해서 20년 걸려서
성전이 완성된 게 BC 516년입니다. 그리고 그때 페르시아의 왕이 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6년째에 성전이 완성됐다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처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예. 다리오 왕의 장자가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누구의 남편이다? 에스더. 예. 그래서 성전 완성한 다음에 에스더를 우리가 넣어서 공부했잖아요. 시간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 왕이에요. 자,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이제 페르시아에서 유명한 이야기는 페르시아 전쟁사입니다. 아까 바벨론에서는 바벨론 성이 굉장히 유명한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고려 그러면 고려 인삼, 그래서 지금도 코리아 그러면 인삼, 일본에 가도 인삼을 파는데 코리아 인삼이라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 인삼, 진생, 그러면 어느 나라를 쳐요? 우리나라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사업하고 돈 버는 사람들은요, 바빠지고 돈 버느라고 보약 먹고 그러더라고요. 홍삼 먹고 인삼 먹고. 여러분들도 집에서 홍삼 들고 나오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잖아요. 이거는 세상 돈 버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을 잘 관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성경 공부는 가고 싶은데 아이고 힘이 없어서 못 가겠어, 피곤해서 못 가겠어, 이거는 진짜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홍삼 한 숟갈 드시고 나 성경 공부 간다 그러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보약은 이럴 때 드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 자,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 제국이 바벨론 성에 대한 이름을 남겼다면 페르시아 제국은 페르시아 전쟁사라는 것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 전쟁사는 페르시아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의 역사가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헤로도토스가 페르시아 전쟁사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지도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아무래도 칠판이 좀 작아. 하여튼 이렇게 이쪽에 페르시아 제국이 어디까지 와 있다고요? 여기까지 지금 다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유다도 다스리죠. 애굽도 다스리죠. 페르시아 제국이 넓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요 구두같이 생긴 나라가 이태리고 여기가 로마예요. 로마. 그렇죠? 네. 그리고 요 윗지방을 마게도니아 이렇게 부르고 요 아래를 그리스 이렇게 불러요. 그리스는 도시 국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테네고 여기는 테베고 여기는 고린도고 여기는 스파르타고 이렇게 되어 있는 도시 국가들이 모여 있는 데를 그리스라고 불러요. 됐죠? 예, 요거를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첫 번째 그 고레스 왕이 아니라 다리오 왕이 이쪽 페르시아의 어느 도시에 왔다가 돈을 이제 세금 같은 걸 받으러 왔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쪽 도시 국가에서 뭘 가지고 와야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내겠다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요 사이에 있는 바다가 에게해거든요. 에게해. 가이드가 요 바다가 작아서 에게해, 그래서 에게해가 됐대. 근데 그거 좀 뻥이에요. 왜냐하면 배를 타고 하룻밤을 가야 이 아테네를 가고 이쪽 터키에서 그렇게 되는 거리니까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름은 어쨌든 에게해야. 에게해인데 이 다리오 왕이 아무래도 이쪽 그리스를 정복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쪽 그리스를 1차 침공을 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관을 보시면 1차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리오 왕 보세요. 1차 페르시아 전쟁 나오죠.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해요. 그 이유는 이 바다를 건너올 때 폭풍이 불어가지고 가지고 온 배가 300척이 이게 파손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그리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1차 이 그리스 정복에서 성공했다고요? 실패했다고요? 실패했어요. 첫 번째 실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이 페르시아 제국이 경제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는지 이 에게해를 건너서 그리스를 넘본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엄청난, 이거는 제국에 대한 꿈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다리오 왕이 10만 대군을 준비해 가지고 옵니다. 10만 대군. 그래서 이 아테네를 도착을 했는데, 아테네는 명장이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장군처럼 밀티아디스라는 명장이 있어요. 이 명장이 아테네에 가까운 요 마라톤이라는 데 그 지형을 이용해 갖고 페르시아 군대를 15분 만에 다 깨버렸어. 그러니까 2차 온 페르시아 전쟁도 실패를 한 거예요. 깨졌어요. 다리오 왕이 2번이나 깨졌어요. 그래서 이 마라톤에서 우리가 승리했다, 이 기쁜 소식을 아테네에 전해라. 그래서 그 메시지를 갖고 깃발을 들고 군사가 막 뛰어가서 아테네에 가서 우리가 이겼어 하고 전했대요. 그래서 이 전쟁의 이름이 마라톤 전투고, 이 군사가 뛰어간 거리가 42.195km입니다. 그래서 고대 올림픽에 그 거리가 여기서 기원이 됐다 그래요. 재밌어요. 세계사 알고 보면. 그래서 2차 페르시아 전쟁은 그 별명이 마라톤 전투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마라톤 전투. 실패한 이유는 그리스의 아테네에 밀티아디스라는 이 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사가 많고 적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술이에요. 그 리더가, 장군이 어떻게 전쟁을 이끄느냐가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이렇게 1차, 2차 페르시아가 이 그리스를 정복하러 왔다가 실패를 한 거를 누가 봤냐면 다리오 왕의 장자인 아하수에로가 이 전쟁에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실패한 1차, 2차 페르시아 전쟁을 보고 듣고 경험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떠오르는 왕이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1차 실패, 2차 페르시아 전쟁 실패.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2차는 마라톤 전투라고 이름 불렀어요. 이제 3차를 누가 시도하냐면 그걸 지켜보던 다리오 왕의 장자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3차를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리스를 정복하러 옵니다. 60만 대군을 이끌고 와요. 그래서 이 60만 대군이 지나가는 곳은 초토화되는 거야. 군사들이 다 밟고 먹고 마시고 지나가서 운물이 다 마르고 그 곡식이 다 없어질 정도로. 60만 대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용병을 사고 군사를 모아서 이번에는 성공하리라 이런 각오로 왔다니까요. 왜? 아버지 다리오 왕이 2번이나 실패를 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60만 대군과 뭐 1,200의 배를 가지고 또 특별 함대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 중에 혹시 누가 영화 제목인데요. 300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이 교회는 기도만 하시구나, 진짜. 시간 되시거나 공휴일 되시면 그 요즘에는 집에서 영화도 사서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화 제목이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 이 오늘 공부한 역사가 그 역사를 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미국에서 헐리우드에서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스토리도 재밌고 이제 막 상상력을 집어넣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볼만합니다. 네, 볼만해요. 자,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3차 페르시아 전쟁을 준비하고 그리스로 왔는데요. 또 실패를 합니다. 왜?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그리스로 왔잖아요. 근데 여기 지형 중에 이렇게 된 지형이 있어요. 여기.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 페르시아 군대가 함대가 이렇게 오면 여기 숨어 있는 배들은 영화에서 그게 나와요. 여기도 안 보여. 여기까지 와도 안 보여. 끝까지 와야 아이고 여기 배들이 숨어 있네 이게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살라미스 해전이에요. 살라미스 해전. 이거는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의 명랑해전이 해군 네, 4대 해전 중에 들어간대잖아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 해군들은 이 해전을 공부한답니다. 4대 해전을. 그 중에 하나가 이 3차 페르시아 전쟁 때 시도했던 살라미스 해전이에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60만 대군을 와서 제일 먼저 어디를 가냐면 여기 스파르타를 갑니다. 스파르타. 자, 여기 화면 볼게요. 살라미스 해전 요거 뒤에 또한 나오니까 영화 300이라는 것을 딱 보시면 이 영화 300은 아직도 그 이미지가 강한 게 뭐냐면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포스터에 그 남자들 운동해갖고 근육남이 있잖아요. 예, 그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근육남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얼굴도 되고 몸도 되는 사람만 뽑은 것 같아. 포스터를 찍을 때. 그래갖고 포스터 한 장을 보면요. 정말 잘생긴 남자들이 몸이 이런 사람들이 막 300용사거든요. 300이라는 뜻이 300용사거든요. 포스터 찍은 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안 보는 척 하면서도 자꾸 보게 되는 거 있잖아요. 왜? 그게 영화 300인데 이 영화의 첫 장면이 뭐냐면 스파르타에 레오니다스 왕이 있는데 페르시아에 아하수에로 왕이 사신을 보냈어요. 이 사신은 지금으로 하면은 대사잖아요. 이 대사는 그 나라의 왕을 상징하는 거고 대표하는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사신을 이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에게 보내가지고 우리 왕이 이 스파르타에 물과 흙을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스파르타를 페르시아에 바쳐라 이런 얘기예요. 네. Water and earth 이렇게 나와요. 영화에는. 그러니까 이 레오니다스가 페르시아 왕이 이 스파르타를 먹겠다고 사신을 보냈으니까 이 사신을 그 영화의 가운데 진짜 음부같이 보이는 이런 운물이 있는데 그냥 운물이 아니에요. 아주 정말 음부같이 보이는 크고 밑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음부에다가 이 사신을 세워놓고 이렇게 밀어갖고 그 음부에 떨어지게 하는 게 첫 장면이에요. 영화에. 그러니까 와 이렇게 그래서 영화 300 시간 내서 한번 보시라니까요. 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스파르타 왕은 레오니다스 왕은 이 스파르타라는 거 우리가 알죠. 스파르타식 훈련. 스파르타 그러면 와 굉장한 정신력을 갖고 이 군사 훈련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걸 스파르타식이라 그러잖아요. 이 300용사를 모았어요. 스파르타에. 근데 스파르타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요 무조건 다 살리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뛰어서 뛸 만한 나이가 되면 그 아이들을 저 넓은 광야에 쫓아내요. 내보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더위도 이기고 추위도 이기고 사자도 이기고 호랑이도 이기고 코끼리도 이기고 독수리도 이겨서 살아오면 그때부터 군사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죽은 남자애들도 많은 거예요. 그럴 정도로 스파르타 그러면 군사훈련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중에 용사 300을 뽑아가지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오는 길목을 지킵니다. 그게 테르모필레 계곡이에요. 스파르타니까 자기네 지형을 잘 알잖아요. 자, 이렇게 여기 산이에요. 산이 있고 여기도 산이 있어요. 자, 이게 테르모필레 계곡이에요. 아무리 60만 대군이 오더라도 자, 적군이 저쪽에 있어. 그러면 이 계곡을 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곡은 우리 병목 현상 생각하시면 돼. 큰 길 막 많은 차선이 오다가 좁은 차선으로 되면 차가 막히죠. 그거나 마찬가지야.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이 테르모필레 계곡에서 딱 지키고 있다가 300용사와 아하수에로 왕의 60만 대군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얼마나 300용사가 멋지게 이 군사들을 물리치는지 이 앞에 시체가 한 대, 두 대, 세 대 막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300용사가 와 진짜 잘 싸우는구나 막 그랬는데 그런데 300하고 60만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레오니다스 왕과 300용사가 다 죽을 때까지 이 전쟁의 시간이 끌어가고 결국은 다 죽어요. 스파르타의 용사들이.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여기 접수, 어디를? 스파르타를 접수하는 거예요. 세 번째 와서 이제 그리스의 스파르타를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운을 몰아서 어디까지 가냐면 아테네까지 갔어요. 아테네도 정복합니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3차 페르시아 전쟁은 페르시아가 이기나 보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기나 보다. 그랬는데 자,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그리스에서 심리전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스파르타 정복됐죠. 아테네 정복돼서 불타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소문을 내냐면 우리가 이 페르시아가 또 정복하러 올까봐 살라미스 해전에다가 배를 준비했는데 터무니없이 당해서 안 되겠구나 이런 소리가 이렇게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귀에 들리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여기서 그냥 끝냈으면 스파르타도 정복했죠, 아테네도 정복했죠, 그냥 페르시아가 되는 건데 욕심이 된 거야. 살라미스까지 먹어야 되겠네. 그래서 다시 살라미스로 와서 아까 말했듯이 끝까지 올 때까지도 이 살라미스 해안에 숨겨져 있는 아테네의 이 배들을 못 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테네가 배를 준비할 수 있었던 거는 아테네의 어느 사람이더라.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갖고. 네, 잠깐만요. 테미스토클레스. 여기 있네요. 테미스토클레스의 제한. 32페이지 보시면 알죠. 페르시아가 1차 쳐들어와서 그리스가 막았어요. 2차 쳐들어와서 그리스가 막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불안한 거야. 이제 또 쳐들어올 텐데 이렇게 그리스가 연합군들이 긴장하고 있을 때 이 아테네에서 은광이 하나 터졌어요. 그래서 돈이 갑자기 생긴 거야. 로또가 맞은 거야. 그럴 때 이 테미스토클레스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이거 n분의 1로 해서 다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해적들도 많고 페르시아가 언제 또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르니 아테네는 해군으로 유명하죠. 스파르타는 육군으로 유명하고 배를 준비하십시다. 그래서 테미스토클레스의 제안대로 은광 터진 걸 갖고 배 100척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3차에 아하수에로 왕이 온 거예요. 벌써 스파르타 정복당했죠. 아테네 정복당했죠. 그래서 살라미스 해전에 숨겨놨던 이 100척의 배를 가지고 겨우 100척을 가지고
몇백 대가 온 이 아하수에로 왕의 해군을 물리친 것이 살라미스 해전인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1차, 2차, 3차 페르시아는 다 깨졌어. 그리스에게. 그리고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7년 후에 와스디 왕후를 패하고 새로 얻은 왕후가 에스더예요. 그러니 3번의 페르시아 전쟁을 치르고도 얼마나 나라가 막강했는지 127도로 나누고 잔치를, 이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180일 동안 잔치를 하고 또 이 수산성에 7일 동안 파티를 또 하는 거야. 그때가 에스더서 1장의 배경이에요. 와스디 왕후를 패하고 새로 왕후를 올린 것이 에스더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역사의 이야기와 이 제국의 이야기와 또 성경이 이렇게 요 순서에 요 책이 들어가는구나, 이걸 알면 정말 성경이 점점 더 재미있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적어놓은 거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왕으로 맞이했고, 그 다음에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 사이에 에스더서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2차 귀환과 3차 귀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역사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됐죠? 그런데 재미난 거는 아까 페르시아 전쟁사를 페르시아 쪽에서 생각할 때는 승리를 못했기 때문에 좀 부끄러웠나 봐요. 역사에 남기질 않았는데 오히려 그리스의 역사가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헤로도토스가 이 페르시아 전쟁사 이렇게 기록을 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지금 페르시아 제국 하다가 멈추어서 우리가 페르시아 전쟁사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됐죠? 그래서 그 다음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고, 예루살렘으로 2차 귀환, 3차 귀환이 이 아닥사스다 왕과 관련이 있다 공부를 했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인 다리오 3세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문을 닫는 전쟁이 뭐냐면 이수스 전투예요. 누구한테 져서 페르시아가 막을 내리냐면 헬라 제국을 시작하는 알렉산더에게.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마지막 왕은 다리오 3세구나. 알렉산더에게 패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문을 닫았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성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페르시아 제국 첫 번째 왕 누구 공부했죠? 고레스. 잘하셨어요. 고레스. 그 다음에 성경에 등장은 하지 않지만 캄비세스가 왕이고, 이 다리오 왕도 또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해드려요? 말아요? 해요? 지금 페르시아 제국은 그래도 참 얘기가 재미난 게 많아요. 이 다리오 왕이 우리 성경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왕이 됐는지, 고레스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됐는지는 아까 할아버지 아스티아게스 꿈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이 캄비세스가 급하게 애굽에서 죽인 왕이 동생이 됐다고 그 소식을 듣고 오다가 그냥 캄비세스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죽은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은 왕이 잠깐 없는 때가 된 거야. 그래서 고레스 왕 아래에 있던 7명의 명장들이죠, 장군들이 회의를 했어요. 이걸 나누어서 페르시아 제국을 우리가 다스릴까, 아니면 한 사람 왕을 뽑아서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릴까. 그러다가 한 사람 왕을 뽑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디로 모이자, 모두 말을 타고 와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정해가지고 뭐 속초면 속초, 강릉에서 속초까지 해서 속초에 어디 목적지를 딱 정하고 7명 중에 먼저 도착한 사람의 말이 히히힝 하고 울으면 그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장군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그 중에 7명의 장군 중에 누가 있었냐면 다리오가 있었어요. 그 마부가 다리오에게 이제 당신이 페르시아의 왕이 될 것이니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 다리오의 마부가 다리오 왕의 말을 여자 말, 암말하고 교미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여자 말에 오줌을 받은 거예요. 강의하다 보니까 오늘 오줌 얘기가 서너 번 나오네요. 의도적이지 않게. 그래서 그 오줌을 이 목적지에다가 뿌려놓은 거야. 그래서 7명이 말을 타고 경주를 해서 도착을 했는데 다리오의 말이 냄새를 맡자마자 히 하면서 그냥, 그래서 다리오가 왕이 된 거예요. 이게 그냥 옛날 얘기처럼 전해져 오는 게 아니라 이 다리오 왕이 된 다음에 이 돌에다가 내가 페르시아의 왕이 된 것은 나의 말과 마부 때문이다라고 잊어버리지 않을게 그걸 새겨놨어요. 비석처럼 기념비를. 그래서 이 다리오가 왕이 된 거예요. 페르시아 왕. 그런데 왕의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레스 왕의 딸인 아토사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혈통으로도 고레스 왕의 혈통을 지켜가겠다는 그 의지를 보이는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아니 다리오 왕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다리오 왕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마부를 잘 만나서 왕이 됐다니까요, 다리오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바벨론 성이 무너진 게 터무니없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이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쳐들어 가까이 갔는데 이 유브라데스 강 때문에 바벨론 성을 접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자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유브라데스 강 물에 물줄기를 옮겼어요, 여러분. 와, 이 재미나요. 어떻게 이 강이 흐르는 그 물줄기를 바꿀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마른 땅을 걸어서 바벨론 성에 도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벨 성 문 앞에 갔더니 칼을 휘두르고 피를 흘려서 바벨론 성문이 열린 게 아니라 안에서 이렇게 열렸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 나보니두스 가문의 그 종교와 바벨론의 마르독 제사장들하고 갈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그래? 그럼 우리 차라리 주자. 그리고 안에서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고레스 왕이 바벨론 성을 정복한 거예요. 그러나 군사들이 그 성을 다 들어가서 정복하기 전에 이제 성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이 됐을 때는 바벨론 성이 아직도 그 안에 성 사람들로 말미암아 페르시아가 지배를 못한 때가 된 거예요.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무척이나 이 바벨론 성을 정복하고 싶은데 생각할 때 자기 친구의 아들이 있는데 아주 충신이에요. 저기 충신 보이죠? 조피루스라는 충신이 있었어요. 친구의 아들이에요. 조피루스가 하루 다리오 왕 앞에 왔는데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놀랄 정도로 이 코가 이렇게 싹둑 비어지고 귀가 싹둑 비어진 채로 피를 철철 흘리고 온 거예요. 조피루스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 왕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조피루스가 각본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바벨론 성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몇 달 뒤겠죠. 언제 어느 시에 바벨론 성에 오십시오. 이렇게 다리오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조피루스가 바벨론 성 앞에 가서 외칩니다. 바벨론 성에다가. 바벨론 성은 물리칠 수 없다고 얘기했더니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나를 이렇게 코를 자르고 귀를 잘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바벨론 성에서는 이걸 믿어 말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꼬라지를 보니까 이건 완전히 진짜 죽기 일보 전의 모습이니까 성 안으로 성문을 열고 조피루스를 받아들인 거예요. 조피루스가 작전을 쉐어해줘요. 어떻게 작전을 얘기를 해주냐면 내가 보니까 다리오 왕이 언제 이 바벨론 성을 치러 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다리오 왕의 군사들이 왔을 때 그 군사들을 몇천 명 죽인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 성에서는 이 조피루스의 말이 맞네 이러면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또 한 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또 페르시아 군사 몇천 명이 이제 희생이 된 거죠. 죽었어요. 그랬더니 바벨론 성에서 이제 열쇠를 주면서 조피루스 네가 이 바벨론 성을 지키는 그거를 맡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날 몇 시에 이제 다리오 왕이 왔을 때 조피루스가 바벨론 성을 열어줬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완전하게 바벨론 성을 정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사람을 잘 만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렇잖아요. 예, 마부를 잘 만났죠. 친구 아들이 그렇게 충신이 돼서 바벨론 성을 정복할 수 있게 도와준 왕이잖아요. 왜 다시 페르시아로 지금 갔죠? 예, 끝난 다시 제일 처음 왕이 고레스 왕이었고 두 번째가 캄비세스, 세 번째가 다리오. 다리오 그러면 페르시아 1차, 2차 전쟁사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하수에로 왕이 3차 페르시아 전쟁을 치른 왕이에요. 2차는 마라톤 전투라는 별명이 붙어 있고 3차는 살라미스 해전으로 외우시면 되겠어요. 됐죠? 예. 그런데 페르시아의 이 마지막 왕은 누가 된다 그랬죠? 다리오 왕.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고 그때 2차, 3차로 귀환하게 되고 제일 마지막 왕이 다리오 3세입니다. 누구한테 졌다고요? 알렉산더에게 져서 페르시아 제국이 알렉산더의 발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얘기가 나오려면 조금 속도를 낼게요. 재미는 있는데 이런 걸 다 하면 시간이 빨리 가. 지도를 이제 그리고 이제 안 지울게요. 여기가 로마입니다. 네. 자, 페르시아 제국이 여기까지 점령하고 1차, 2차, 3차로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이쪽 위가 마게도니아예요. 우리 성경에 마게도니아 나오기 때문에 익숙하시죠? 이 아래가 그리스예요. 이 마게도니아에 왕자가 있었는데 15살쯤 돼서 이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퇴베라는 나라에 볼모로 잡혀갔어요. 볼모로. 우리나라 왕자들이 중국에 뭐 원나라든 이렇게 볼모로 잡혀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이름이 뭐냐면 왕자의 이름이 필리포스예요. 필리포스. 이 필리포스가 그 군사의 천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주 군사적인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데 이 왕자가 테베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테베 나라에서 장창 보병 부대를 가지고 훈련을 잘 받는 거를 공부를 합니다. 볼모로 잡혀간 사이에. 장창은 알죠? 짧은 창 말고 긴 창, 아주 긴 거. 그걸 갖고 쫙 서서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하고 이러는 걸 배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마게도냐로 와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이 필리포스가 왕이 됐는데 테베에 가서 본 장창 그 보병 부대를 봤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그거를 더 응용을 해요. 테베에서 본 거는 밀집 보병이구나. 군사들이 아주 밀집해서 수비하고 이러는 걸 봤어요. 근데 거기다가 긴 창을 이제 자기가 더 생각해서 그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장창 보병 제도가 된 거예요. 필리포스가 뛰어난 군사력을 가지고 군대 조직을 이렇게 해놨을 때 잘 되는 사람은 또 좋은 일까지 있나 봐. 금광이 이 마게도니아에 하나 터졌어요. 그래서 왕이 군사력도 갖췄죠. 장창 보병제도 했죠. 금광이 터져서 경제력도 갖추었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필리포스고 알렉산더의 아버지예요. 이 필리포스가 군사력과 이제 경제력을 다 갖추고 나서 어디를 내려다보냐면 이 그리스를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이
빌립포스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 이렇게 나오죠. 사도행전에. 예, 필리포스가 필리파이 이렇게 돼갖고 빌립보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를 정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그리스에서는 마게도니아를 올려다볼 때 저 야만인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그리스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아주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학, 사상, 철학에 아주 근간이 되는 이 철학가들, 사상가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 그리스에, 아테네라든지 이 그리스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잡으시면요 말도 못해요. 그래서 북쪽에 너희들 먹는 거 먹고 사는 그냥 야만인들 이렇게 업신여긴 거예요. 그러나 이 필리포스가 군사력과 경제력을 다 가지고 난 다음에 이 그리스를 정복합니다. 그리스에 내려와서 아테네, 테베, 스파르타 하나씩 다 발 아래 둬요. 그리고는 설득을 합니다. 어떤 설득을 하냐면 지금까지 이 페르시아가 이렇게 자꾸 이 그리스를 침공해 오니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겠다. 그래서 고린도 있죠. 그때는 코린트였거든요. 코린트에 다 모여 그리고 집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도시국가들이 코린트에 다 모여서 협약을 맺습니다. 협약을 맺어요. 이때 리더가 누구라고요? 필리포스. 그리스 사람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필리포스가 나라를 하나씩 도시국가를 점령해 갈 때 그 아들 알렉산더가 꼬마였는데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아버지가 이 세계를 다 정복하시면 내가 정복할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간 큰 소리를 한 게 알렉산더래잖아요. 그래서 이 코린트 협약을 맺으면서 필리포스가 뭐라 그랬냐면 이 페르시아가 3번씩이나 공격해 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페르시아를 정복해야 되겠어. 그래서 페르시아 정복의 총사령관직을 자기가 하게 돼요. 필리포스가. 이렇게 모든 걸 다져놨는데 어느 날 암살을 당해버려요. 그래서 죽어요. 필리포스가. 그 아들 알렉산더가 20살이 됐어요. 20살이에요. 고작. 그러니까 그리스에서는 야 20살 애송이가 무슨 일을 해? 이렇게 무시한 거예요. 알렉산더가. 그러자 알렉산더가 그래? 그러면 내가 힘으로 보여줄게. 그리고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리스의 도시국가를 하나씩 다 정복을 하고 아버지에게 했던 충성 맹세를 알렉산더가 그대로 다 받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꿈꿔왔던 페르시아 정복 사령관의 자리를 알렉산더가 이제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정복을 하러 가겠소 하고 4만 명의 군사를 모아가지고 알렉산더가 떠나게 됩니다. 알렉산더까지만 마치고 쉴게요. 네. 재밌어요, 권사님? 네. 자, 알렉산더가 시작하는 것이 헬라 제국이에요. 그래서 쭉 내려온 것이 우리가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했죠. 네 번째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 이 알렉산더가 여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말 안 듣는 이 그리스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두로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노예상을 해서 부자였는데 이 두로를 아주 밟아버립니다. 정복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두로는 아모스서, 이사야서,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교만하여 말하되 나는 신이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 하는 나라가 두로였거든요. 그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알렉산더입니다. 자,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쪽에 두로와 가사를 정복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땅을 모두 다 알렉산더가 접수를 해요. 그래서 가는 도시마다 애굽까지 다 정복을 한 거죠. 도시마다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세워요.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70개 이상의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다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죠? 페르시아,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이쪽까지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보다는 바벨론 제국이 크고 바벨론보다는 페르시아가 크고 페르시아보다는 헬라 제국이 크고 헬라 제국보다는 로마 제국이 크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우고요. 알렉산더는 무슨 생각이 그 중심이었냐면 이 서양의 그리스 사상과 동방, 페르시아, 동방의 이 사상을 융합을 해서 헬레니즘이라는 문화를 재탄생시키는 거예요. 헬레니즘. 그래서 알렉산더가 펼치고 싶었던 거는 헬라화 정책이에요. 언어도 헬라어서, 문화도 헬라어를 보급하는 거예요. 그 예로 자기도 이 페르시아 여자와 정식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장군들도 페르시아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끔 해요. 그러니까 말로만 융합이라는 게 아니라 진짜 동양과 서양이 융합되는 거를 그린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그래서 세계 동포주의, 코스모폴리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우리나라에도 융합이라는 단어가 제가 한국에 2010년에 귀국했을 때 굉장히 많이 보고 들리더라고요. 융합 이런 단어가 지금도 있지만 그걸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알렉산더예요. 그래서 이 서양의 사상과 이 동양의 사상이 융합을 해서 이게 헬레니즘이에요. 이게 헬라화 정책이에요. 그래서 언어도 헬라어를 써요. 헬라어가 고급 헬라어가 있고 보통 백성들이 쓰는 헬라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보통 언어인 코이네로 온 세계의 공용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리고 필리포스,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얼마나 뛰어나고 이 군사의 신이라는 별명이 있지만 아들 알렉산더를 교육하기 위해서 당대의 최고 철학가이고 이 사상가이고 지성인인 아리스토텔레를 가정교사로 불러놨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가정교사가 아리스토텔레스면 지금보다 훨씬 낫죠. 선생님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여러분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60 이상 평생을 살아보니까 왜 그런 사람이 있잖아. 조금만 얘기하면 김호중 씨, 이분이 크리스찬이라 좋아. 무슨 프로그램이었죠? 미스터 트롯. 거기서 김호중 씨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최고의 트롯 가수가 됐지만 뭐 파파로티 영화도 있었고 그런 배경이 아시죠? 이 사람을 길러낸 선생님이 있잖아요. 원래 첫 번째 그 울산인가에서 예술학교 들어갔을 땐 주눅이 들어갔고 자퇴를 했어요. 자기는 일주일에 한 번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성악 레슨을 받는데 친구들은 매일 사교육을 받는 거야. 보이스 이 레슨을 받고. 그러니까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자퇴를 했는데 지금 그 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김호중 씨를 오라 그래가지고 자기네 예술학교에 다시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김호중이 된 거예요. 선생님을 잘 만난 거예요. 우린 인생에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멘? 아멘입니다. 인생은 지금부터예요. 예수님을 만난 때부터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그렇게 정신적인 교육과 사상과 문화를 다 겸했고 또 아버지의 그 군사력 이것도 또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정복자의 모습에다가 사상 철학을 겸비한 사람이 알렉산더라 그래요. 독서도 너무너무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그 벽의 밑에는 칼도 있지만 그 호모의 일리아드 책이 항상 벽의 밑에 있었고 이걸 흉내낸 사람이 불란서의 나폴레옹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알렉산더가 이 유다와 애굽까지 다 정복을 했어요. 자, 알렉산더가 이제 전 세계를 정복을 한 게 20살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12년 동안을 정복해서 조금 더 왔으면 대한민국까지도 왔을지 몰라. 왜냐하면 인도까지 왔으니까. 인도의 겐지스강까지 왔을 때 군사들이 더 못 가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머리를 돌려서 다시 이제 서쪽을 향해서 오다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32살의 젊은 나이에.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이유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말라리아다, 뭐 더웠다가 찬물로 샤워해서 냉증이 걸려서 죽었다, 뭐 막 있는데, 그 뛰어난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해서 죽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설득력 있는 학설이 뭐냐면 암살이에요. 군사들이 아무리 알렉산더에게 돌아가자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도 이 알렉산더는 추진력이 있어서 멈추질 않고 가니 알렉산더가 없어져야 우리가 돌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암살을 했다라는 이제 학설이 또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군사들이 12년 전에 아들 응애 하고 태어난 걸 봤는데 알렉산더 따라서 왔더니 12년 걸려갖고 애가 커서 12살이 됐는데 가서 얼굴이나 알아보겠어. 이제 고향에 대한 향수며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거죠. 그래서 군사들이 멈추고 우린 더 이상 못 갑니다 할 때 알렉산더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머리를 인도의 겐지스 강에서 돌렸다 그래요. 그래서 32살의 젊은 나이로 죽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헬라 제국을 남겨놓고 죽은 거예요. 근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또 밑에서 그 권력을 잡으려는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서 물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4명의 부하들이 이 헬라 제국을 나누어서 다스리는데 우리의 관심은 이 유대 땅이잖아요. 예루살렘, 그렇죠? 성경의 배경이 되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아무래도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